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9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불논리 합연산과 불논리 곱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논리 연산자를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 논리 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보자 단계에서는 이 논리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후에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논리 곱연산과 합연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몇 번 확인을 해보신 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강의를 다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리 합과 논리 곱을 살펴볼 텐데요. 논리 합연산의 경우는 연산자로서 이 바라는 기호를 두 개 붙인 또는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 곱연산은 연산자로서 %% 기호를 두 개 붙인 그리고 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발을 어떻게 치는 건지 궁금하실 분도 처음 단계에서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에서 엔터키의 위를 보시면 원 표시가 있을 텐데요. 그 원 표시를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을 하시면 지금 화면처럼 바 기호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바 기호를 하나 쓰거나 %% 기호를 하나 쓰는 연산은 비트 합연산과 비트 곱연산이라는 별도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면 안 되고 두 개를 써야 논리 연산자로서 작용을 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양쪽의 피연산자를 불로써 하나씩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불 또는 불이 되거나 불 그리고 불이 됩니다. 불은 true 또는 false 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양쪽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true 또는 true, true 또는 false, false 또는 true, false 또는 false 밖에 없을 텐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풀어놨지만 다 합해봤자 경우가 8가지 경우밖에 없으므로 그냥 이걸 영어 단어 외운다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논리 합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논리 합연산은 적어도 하나만 true면 전체 값이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논리 곱연산의 경우는 양쪽 모든 것이 true여야 전체 값이 true로 나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한번 결과를 적어보도록 하겠는데요. true 또는 true일 때는 전체 값이 true이므로 결과도 true가 되고요. true 또는 false, 왼쪽 거 적어도 하나만 true니까 true가 나오고 false 또는 true, 오른쪽 것이 true니까 전체 값이 true가 나오고요. false 또는 false, 적어도 하나도 true가 아니므로 전체 값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4가지 입력에 대해 4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false 또는 false일 때만 false가 나온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논리 곱연산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겠는데요. 양쪽 모든 것이 true여야 전체 값이 true이고 적어도 하나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나머지는 답이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리 합연산의 경우는 적어도 하나만 true일 경우, 그리고 논리 곱연산의 경우는 양쪽 모든 것이 true일 때만 결과가 true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를 내봤자 8가지밖에 안 나오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유튜브 일시정지 누르고 잠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풀어보셨다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요 AND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든 것이 true일 때만 true이므로 1번은 답이 true가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우는 둘 중 하나만 true이기 때문에 false로 값이 나올 거고요. 또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만 true이면 전체 값이 true이므로 true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 것도 true가 나올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all이라는 바 기호를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논리 연산이 아니므로 그냥 논외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더라도 몇 번 푸시다 보면 며칠이면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보셨다면 저 논리 연산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교 연산자를 알아보고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부등식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부등식을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로 지금 화면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수직선 위에 나타내진 x의 값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3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3에 정확하게 검은색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3을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x의 값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x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1번 문제가 프로그래밍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뭐 수학과 같은 표현이죠. 2번 문제의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2 지점에 원이 흰색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를 부등식으로 프로그래밍처럼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가 라는 식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 위의 것을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쓸 거냐, 또는 아래 것을 이렇게 쓸 거냐,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표현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교 연산자가 오른쪽으로만 입을 벌리게 하는 방식 또는 변수를 왼쪽에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둘 중 하나로 그냥 원하시는 것을 통일해서 작성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식으로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시면 같은 학년, 같은 학기의 이 다음 단계로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연립부등식에서는 지금 화면과 같은 범위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서 읽었을 텐데요. 저거를 수학에서 표현할 때는 지금 화면처럼 3 이상 2 미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드는 루비와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C, C++, 자바, C#,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적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앞쪽에 있는 것을 먼저 비교 연산을 통해 불로 결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또 숫자와 한 번 더 비교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닌 전혀 이상한 코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범위를 프로그래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논리 연산자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2보다 미만을 두 가지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만 true로 나오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를 사용을 해서 지금 화면처럼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아래 있는 것처럼 논리 연산자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열린 범위를 표현을 합니다. 아까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알파보다 작은 경우, 추가적으로 베타보다 큰 경우 양쪽 두 가지에서 모두 만족을 하는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 둘 중 적어도 하나면 답이 true로 나와야 되는 것이므로 이때 또는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x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경우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범위를 표현을 합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두 코드가 거의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뭐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닫힌 범위를 나타낼 때, 열린 범위를 나타낼 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에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쳐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그림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그냥 몇 개 보면서 이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어떻게 조합해야겠다 등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강의에서도 이후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차근차근 그때 그런 게 그런 거였지 라고 떠올리실 수만 있으면 이후로 공부를 하면서 자동으로 알아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적으로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돼서 사용자가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월을 알고 있다고 할 때 겨울인지 구하는 예제를 생각해 봅시다. 겨울은 12, 1, 2월입니다. 이거를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나타낸다면 현재 월이 12월이냐 또는 현재 월이 1월이냐 또는 현재 월이 2월이냐 라는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현재 월이 12월이냐 또는 현재 월이
2보다 이하냐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겨울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봄인지 확인을 한다면 봄은 3월, 4월, 5월이 될 것입니다. 3, 4, 5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월이 3월이냐 또는 현재월이 4월이냐 또는 현재월이 5월이냐라고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현재월이 3 이상 또는 5 이하이냐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시간을 가지고도 다양한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쿠팡 등의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책에 나오는 설명처럼 우리카드 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라는 조건을 표현을 할 때는 현재 카드를 안다고 할 때 이 카드가 우리은행 카드이냐 또는 현재 카드가 신한은행 카드이냐 라는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결제를 할 수 없다 등의 표현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낼 때는 현재 시를 알고 있을 때 12시부터 13시까지라는 범위를 나타내므로 현재 시가 12시부터 13시 사이냐라는 형태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제 불가라는 것을 띄우면 될 거고요. 반대로 현재 시가 12시보다 작거나 현재 시가 13시보다 큰 열린 범위에서는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면 위에 언급했던 이런 것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등을 탐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조건의 조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게 대체 어떻게 조합되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이런 조합에 빠르게 익숙해지실 수 있고 이후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책의 범위에서 굉장히 벗어났는데요. 강의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보는 만큼 이 논리연산자와 관련된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떠한 조건에 부정을 걸었을 때 이 부정연산자를 해소하면서 논리식을 바꾸는 규칙입니다. 사실 강의에서 1, 2분 내로 설명하기엔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요. 구글 등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쳐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관련된 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등의 위키 등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강의 끝나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부등식은 반대로 그리고 논리 곱과 논리 합을 교체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3시까지가 아닌 조건, 이걸 만든다면 이 부정연산자를 떼버리면서 부등식은 반대로 그리고 논리 곱은 논리 합으로 교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위와 같은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은 12시부터 13시가 아닐 때는 12시 이전부터 13시 이후이지 라는 식으로 그냥 뇌로 간단하게 생각이 되실 텐데 이 범위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뒤집는 과정을 그냥 대충 생각만으로 하기는 약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등의 논리 공식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도 한번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강의가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면서 중학교 수학이 등장하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수학을 해야 하나라며 당황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펼쳐볼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을 공부하면서 함께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하고자 하는 분야가 정말 수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